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거의 매일 새로운 문제와 만나게 돼요. 먹고 사는 문제, 인간관계 등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짐이 되는 일은 수두룩한데요. 이 새로운 짐들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자꾸 쌓이게 되죠. 그런데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너무 힘들게 살다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의 간단한 원리만 알면 인생이 꼬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꼬인 인생도 술술 다시 풀릴 수 있다고 인생 공식의 저자이자 인생 구단 양순자 작가님은 조언합니다. 그녀가 말하는 실타래처럼 꼬인 인생이 술술 간단하게 풀리는 인생 공식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인생 공식 하나. 버릴 때도 최선을 다해야 해. 내 집이자 상담실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보이는 반응이 있어.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입을 쩍쩍 벌리는 거야. 너무 깨끗하거든. 가끔 장난끼는 사람은 심술궂게 탁자 밑 같은 데를 손바닥으로 쓱 쓸어봐. 설마 여기는 먼지가 나오겠지. 요런 심보야. 백날 쓸어봐라. 먼지 한톨 나오나. 그럼 할머니 청소만 하고 살아요? 혹시 결벽증 있으세요? 하고 묻고 싶어지지. 청소만 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결벽증이 있는 것도 아니야. 인생 9단쯤 되면 뭐를 해도 다 의미를 새기면서 하는 거야. 그냥 허투루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 매일매일 청소를 하는 내 심정이 꼭 보름마다 머리 깎는 스님들 같아. 스님들이 번뇌 망상을 잘라내는 것처럼 매일 한 번씩 나를 닦는다는 뜻이야. 또 내가 언제 이 상태를 그대로 놓고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데 집이 막 어지러우면 보기 흉하잖아. 고작 청소 안 하면서 번뇌가 어쩌고 죽는 게 어쩌고 하니 영 듣기가 꺼림칙해. 요새 말로 오버하는 거 같냐고. 내가 오버하는 건지 잘 들어봐. 이거 다 듣고 나서도 오버라고 하는지 두고 보자고. 청소라는 게 먼지 쓸고 닦는 것만 청소가 아니잖아. 청소는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깨끗하게 하려면 버려야 하거든. 집에 쓸데없는 물건이 있으면 버려야 깨끗해지는 거야. 집안 구석구석에 1년 내내 한 번도 쓰지 않는 걸 쌓아두고 있으면 진정한 청소라고 할 수 없어. 청소가 정리한다 라는 뜻도 있는데 정리가 뭐야? 어느 물건이든 있어야 할 자리에 갖다 놓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안 쓰는 물건이 집에 있으면 그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닌 거지. 왜 노래도 있잖아.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풍경이라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지금부터 당신 집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으로 만드는 비법을 전수해 주겠다 그 말이야. 내가 어떤 물건을 어떻게 버렸는지 잘 봐뒀다가 한 번만 따라해봐. 어떤 느낌이 가슴을 팍 치고 들어올 테니까. 제일 먼저 상패 버린 이야기부터 할게. 내가 상패가 좀 많았어. 재소자들 상담하고 사형수들 상담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상을 좀 주더라고. 다른 상들은 모르겠고 국무총리가 준 상도 있었다는 것만 기억나. 일부러 잊었지. 그 상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줄 알아? 난지도에 있어. 왜 버렸냐 하면
내가 그 상패들을 늘 보고 있으면 은근히 우쭐대겠더라고. 그래서 다 챙겨서 서랍에 넣어두긴 했는데 그걸로는 좀 부족하더라고. 상이라는 게 주는 자리에서 박수 한번 치고 칭찬해주고 끝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지. 이래봬도 내가 이런 상을 탔는데 요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누가 올 때마다 그 무거운 것들을 꺼내서 은근히 보여주고 싶어지는 거라. 야, 이것이 나를 번뇌케 하는구나. 이놈의 상패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몽땅 싸가지고 난지도에 갖다 버렸지. 나를 불편하게 하니까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지. 그래서 버린 거야. 한 10몇 년 됐지 싶은데 그때는 난지도에 한창 쓰레기를 갖다 버릴 때였어. 굳이 난지도까지 가서 버린 건 다른 쓰레기 더미 속에 확 묻혀버리라고 그랬어. 동네에다가 버리면 혹시 사람들이 상패 주인이 누군지 알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번뇌거리 하나를 갖다 버린 거야. 이번에는 옷 버리는 기술을 전수해 줄 거야. 집에 안 입는 옷 있지? 옷이란 게 그래. 아무리 비싸도 안 입게 되는 옷이 있단 말이지. 살 때는 마음에 꼭 들어서 샀는데 막상 입으려고 하면 꺼려지는 옷이 있단 말이지. 또 좋은 사람한테 선물 받았는데 그게 자기 취향이 아닌 경우도 있어. 그럼 입지도 않으면서 하염없이 옷장에 모셔두고 있는 거야. 말이 옷이지 안 입는 옷을 옷이라고 할 수 있겠어? 쓰레기지. 그런데 옷 같은 쓰레기는 상패하고 달라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잖아. 그럼 얼른 구국의 결단을 내린다고 생각하고 옷장에서 쫓아내버려. 옷 사이에 쓰레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나는 옷을 버릴 때 이렇게 버려. 먼저 하얀 종이에다 이렇게 쓰는 거지. 이 옷은 드라이가 돼 있으며 이것은 깨끗한 옷입니다. 산지 몇 년 됐으며 내 사이즈에 맞지 않아서 내놓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세요. 이렇게 써놓고 투명한 비닐 같은 데다 옷하고 쪽지를 가지런히 넣고 경비실 옆에 있는 옷함에다 올려놓는 거야. 조금 있다 가보면 없어. 대부분 1시간 안에 다 해결돼. 그럼 기분이 굉장히 좋아. 기쁨만 떠오르는 거야. 꼭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고 가져간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옷장은 옷장대로 넓어지고 옷 버릴 때는 둘둘 말아서 아무렇게나 버리지 말고 나처럼 한번 해봐. 조금 귀찮다 싶어도 한번 해보면 기분이 둥실둥실 떠올라서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고 말려도 하게 될 테니까. 그럼 선물 받은 건 어떡하냐고? 선물 준 사람이 당신한테 마음의 짐 되라고 선물 줬겠어? 준 사람한테 굳이 밝힐 것 없이 구국의 결단을 내려버리는 거야. 얼마 전에 내가 곶감 한 상자를 받았어. 영암 군청에서 일할 때 알던 사람이 보내준 거야. 그 사람이 직접 따고 껍질 깎고 말려서 만든 거니까 그 안에 얼마나 정성이 가득하겠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내가 안 먹어지는 거라. 이걸 버리지도 못하고 처치 곤란으로 있는데 퍼뜩 드는 생각이 있는 거야. 당장 그 곶감을 싸들고 호수공원에 갔어. 거기 가면 막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는 사람이 간혹 있거든. 그 사람한테 줬지. 얼마나 좋아.
그 사람은 맛있는 거 먹어서 좋고 나는 나대로 침 덜어서 좋고. 딸한테 갖다 주면 손자 손녀들하고 잘 먹을 건데 왜 그랬어? 이렇게 따지고 싶지? 그런데 말이야, 나누는 거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이웃들한테 전달하는 게 좋아. 빤날 내 가족, 내 식구, 내가 아는 사람만 챙기면 세상이 얼마나 쓸쓸해. 거기다가 그 곶감을 먹을 때 우리 딸이 느끼는 기쁨이 크겠어. 그 호수공원에 있는 사람의 기쁨이 크겠어. 똑같은 물건인데 그걸 받아서 기쁨이 더 큰 쪽으로 주는 게 훨씬 좋잖아. 쓰레기라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야. 버리는데도 기술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 쓰레기라고 마음대로 버리지 말고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버려야 한단 말이지. 어때? 구구절절 옳은 말이지? 나는 매일 나한테 들어온 물건들을 정리해. 이건 버릴 거, 이건 나눠줄 거, 이건 보관할 거.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집에 쓰레기가 쌓일 틈이 없는 거야. 어떻게 그걸 매일매일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인생 9단이지. 인생 단수로 올리고 싶은 사람들은 버리는 연습을 자꾸 해봐. 그러면 최소한 지금에서 2급수는 올라간다고 내가 보장하지. 거기다가 쓰지 않는 물건들을 집에서 내보내면 거기 묻어서 근심도 버려질 텐데 얼마나 좋아. 청소도 의미를 새겨가면서 하고 버리는 것도 정성을 다해서 버려봐. 그러면 당신이 사는 곳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으로 변할 테니까. 인생 공식 2. 곤란이 없기를 바라지 마. 요새 다들 살기 어렵다는데 당신은 어때? 먹고 살만해? 19은 세상살이 참 팍팍하구나 하고 있지. 봄이 와서 그런가 슬슬 경기가 풀린다고는 하는데 풀린 경기가 돌고 돌아서 서민들 집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하긴 그것도 왕창 풀려야 서민들까지 영향이 갈 테고 풀려서도 서민들 살기는 여전히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 잠깐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봐. 옛날에는 어땠어? 살기 괜찮았어? 평안했던 날보다는 슬프고 화나고 답답했던 날들이 훨씬 많을 거야. 그렇다고 좀 참으면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보장이 있냐 하면 그것도 아니지. 이 할머니가 공식 가르쳐 달랬더니 살살 약이나 올리고 뭐 하자는 거야? 성질 급한 사람은 대뜸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 그래, 살기도 힘든데 위로는 못 해줄 망정 혈압 올리는 소리만 해대니까 화가 날 만도 하지. 그런데 말이야, 내가 위로를 못해서 이러는 게 아니야. 위로라고 하면 나도 웬만한 사람보다 잘할 자신이 있는데 그래봐야 우선 먹기는 사탕같이 달아도 입맛만 버리니까 좋을 거 없잖아. 지금은 위로하려는 게 아니고 한 방 쏴주려고 하니까 너무 야속하다 생각 말고 잘 들어봐. 경제가 워낙 어려우니 밤낮으로 경제만 붙들고 힘들다고 하는데 경제가 이렇게 어렵지 않을 때는 어땠어? 그때는 신나게 살고 있었어? 정말 살맛 난다 이러고 있었냐고.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었을 거야. 다쳐서 병원에 있었다든지 아니면 가족 중 누가 아프다든지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졌다든지 갑자기 목돈 들어갈 일이 생겨서 계획했던 일을 못했다든지
지난날도 힘든 일이 있었고,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되지. 이쯤에서 뭐 느껴지는 거 없어? 조금 전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라고 했었지. 왜 곤란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고 하냐면 곤란이 있는 게 당연한 거거든. 언제 편한 날 올까 하면서 한숨 쉬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내 나이 65살에 되돌아보니까 곤란 없는 날보다 있는 날이 더 많더라니까. 주변에 나이 많은 어른들한테 물어봐. 대답이 똑같이 나올 거니까. 좋은 시절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저울로 달아보면 아무래도 안 좋은 시절이 더 많았을 거라고. 잠깐 쉬어가는 뜻에서 옛날 이야기 하나 들어봐. 뜬금없다고 하지 말고 잘 들어봐.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거니까. 우리 둘째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일 때 이런 일이 있었어. 벌써 20년 전쯤 일인데 나는 그때 어디 가고 없었고 애가 혼자서 집 문을 따고 들어왔어. 그 순간 누가 같이 확 차고 들어온 거야. 미리 살살 뒤따라오다가 애 혼자서 문을 여니까 집에 아무도 없구나 하고 들어온 거겠지. 고등학생쯤 돼 보였다고 하더라고. 갑자기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른들이라도 비명을 지르게 돼 있잖아. 그런데 얘가 어쨌는가 하면 오빠, 누구세요? 그랬어. 그러니까 그 순간 이 아이는 오빠가 돼버리는 거야. 평소 같으면 내가 왜 네 오빠냐? 이렇게 대꾸가 나오는 게 맞는데 도둑질 하러 왔으니까 자기도 정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얼떨결에 오빠가 돼버린 거야.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오빠라고 부르니까 이 아이가 대답할 말을 못 찾고 좀 더듬거렸나 봐. 그러니까 딸애가 이번에는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 이름을 대면서 그 학교에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맞다고 대답을 한 거야. 이쯤 되니까 나쁜 짓 하러 들어왔다가 졸지에 무슨 고등학교 다니는 오빠가 되어버린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일이 진행됐어. 그런데 오빠, 우리 집에 왜 왔어? 배고파서. 아, 그래? 그럼 부엌 가서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런데 오빠, 나는 지금 너무 무섭거든. 그러니까 내 방에 가 있을게. 이러고 자기 방에 들어간 거야. 얼마 안 있어서 중학교 1학년이던 큰딸이 들어오니까 빵을 먹다가 후다닥 뛰어나갔대. 참 어수룩한 도둑도 다 있지. 4학년짜리 각본에 속아가지고 빵이나 먹다가 도망치고 말이야. 그런데 그 아이가 진짜 어수룩한 도둑이었냐 하면 아니었어.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가 급하게 나가느라고 못 가지고 간 게 있더라고. 딸애하고 이야기하면서 신발장에 슬쩍 올려둔 모양인데 둘둘 말아놓은 걸 펴보니까 세상에 그 안에 칼이니 드라이브니 하는 흉기들이 들어있는 거야. 언제든지 강도로 돌변할 수 있는 아이였단 말이지. 내가 오랜 세월 교화한다, 상담한다 하면서 교도소를 드나들다 보니까 도둑놈들이 무슨 마음으로 흉기를 들고 들어가는지 잘 알아. 이놈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흉기를 들고 가는 건 당장 그걸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하려고 한다거나 돈을 안 내놓거나 할 때 겁을 주려고 갖고 간다는 거야. 그놈들한테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자기 호신용이라는 거지. 계획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고는 우발적으로 일어나. 내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듣긴 해야겠는데 한쪽으론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있을 거야. 4학년짜리가 그 상황에 당황도 하지 않고 도둑을 오빠로 만들었으니 분명 보통 아이가 아닐 거야. 이게 아니면 이 할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있겠지. 안 됐지만 둘 다 땡이야. 노래자랑에서 한 소절도 제대로 못 불러보고 땡 소리를 듣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우리 딸이 명랑한 구석은 있어도 그 정도로 대단한 애는 아니거든. 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냐면 평소에 훈련을 잘 받아서 그래. 내가 항상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절대 신고할 생각도 하지 말고 고함도 치지 마라. 들어오면 들어왔구나 하고 다 갖고 가라고 해라. 그러고 너는 무섭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네 방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훈련을 시킨 거야. 딸의 입에서 불쑥 오빠라는 말이 나온 것도 내가 항상 짜장면 배달 온 아이라든지 뭐 고쳐주러 온 아이라든지 나이가 아주 많지 않으면 아저씨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했기 때문이고, 그건 그냥 나이가 많아서 오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연민을 갖고 대하라는 뜻이었지. 도둑도 그렇지만 사고도 언제든지 당신을 찾아올 수 있어. 신문이고 뉴스를 보면 하루도 사고가 없는 날이 없잖아. 교통사고가 나서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다쳤다더라. 불이 나서 몇 집이 홀랑 타버렸다더라. 누가 사소한 시비 끝에 누구를 죽였다더라. 하루라도 이런 뉴스 없는 날이 있었어? 없잖아.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남의 일인 거라. 사고 난 사람이 계속 나고 죽은 사람이 계속 죽고 불탄 집이 계속 불타는 거야? 아니잖아. 나한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야. 이제 내가 왜 도둑 이야기를 했는지 확실히 알겠지. 사람들이 되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에이, 재수없어. 이렇게들 반응하는데 그게 아니야.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이 일어난 것뿐이야. 매일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당신만 비켜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 남들은 다 돈 내고 전철 타는데 혼자서만 공짜로 가려고 하는 심보하고 똑같다니까. 좀 기분이 나쁘고 당황스럽더라도 나한테도 왔네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란 말이야. 문 밖에, 그러니까 마음의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얼른 안으로 들여와. 그리고 그 곤란에 잘 대처를 하란 말이지. 이게 되려면 평소에도 언제나 나한테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아직 내 순서가 아닐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저럴 때 이렇게 대처를 해야겠다 하고 미리 작전을 세워두란 말이지. 재수 없다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자꾸 불평해봐야 소용없어. 문 밖에 세워두고 우리 집에 왜 왔냐 노래 불러봐야 그 놈이 가기는커녕 저쪽으로 가려던 다른 곤란도 같이 불러온다 그 말이야. 사고 같은 곤란도 그렇고 병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면 감기에 걸렸단 말이야. 그런데 병균이란 놈한테 나 너 싫어, 나가 하면 알았어 하고 말귀를 알아들으면 좋은데 그게 되냐고. 아, 나도 감기에 걸렸구나 하고
얼른 인정을 하고 몸조기를 해야지. 벌써 몸에 들어온 병균에다 대고 왜 왔냐고 고함 지르고 술 먹어봐야 합병증만 생겨. 마음의 문이라는 건 사람한테만 여는 게 아니야. 나한테 오는 곤란한테도 문을 열어놓아야 그 곤란이 나를 괴롭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언제나 편한 세월이 올까? 이런 투정은 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마. 그런 세월은 없으니까. 불편한 세월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받아들이고 잘 달래면 그게 바로 편한 세월이 되는 거야. 인생 공식 셋. 팔자 바꾸고 싶다고? 생각부터 바꿔. 내가 좋은 말씀 듣겠다고 절에 쫓아다닐 때 이야기인데 스님들도 못하는 일을 멋지게 해낸 일이 있어. 어때? 재밌겠지? 한번 들어볼 테야. 그 절이 도봉산 중턱에 있는 절인데 거기에 큰 불상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었어. 왕공이를 잡아놓고 사람들한테 엽서도 500장이나 뿌려놓은 거야. 스님들이 직접 일을 못하니까 업자들한테 맡겨놨는데 이제 슬슬 날짜가 다가오니까 걱정이 되잖아. 그래, 가보니까 일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야. 만날 가서 보면 농땡이만 치고 있고. 사정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사장이 절에서 받은 성금을 다른 데다 써버린 모양이야. 그러니까 인부들 월급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고 돈을 못 받으니까 일이 짜증스러울 수밖에 없잖아. 이러니 스님들이 가서 닥달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짜증만 더 느는 거지. 그 이야기를 내가 어쩌다가 듣게 됐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망신도 큰 망신을 당하게 생겼더라고. 그래, 뭐 내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 하고 동대문 어디쯤 있는 그 공사장에 가봤어. 가보니까 참 아니나 다를까 농땡이를 치고 있는 거라. 내가 들어가니까 인부들이 나를 요렇게 하고 쳐다보더라고. 만날 중들만 오다가 오늘은 웬 할머니가 왔나 하고. 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한 바퀴 돌고 나왔어. 그러고는 저녁 때 닭하고 술을 좀 사가지고 갔지. 가서 싸간 걸 척 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야. 그도 그럴 것이 이게 그냥 공사야? 절에서 하는 공사잖아. 그런데 내가 고기하고 술을 갖고 왔으니 이상할 수밖에 없잖아. 사람들이 주저주저 하더라고. 그래도 내가 자꾸 와서 먹으라고 하니까 나이가 좀 지긋한 인부들부터 오더니 다 둘러앉아서 먹기 시작하는 거야. 아, 한 가지 이야기해둘 게 있는데 내가 그 절에서 무슨 감투를 쓰고 있었냐면 나는 그냥 평신도였어. 뭐 그거 해가지고 복 받을 생각도 없었고 그 정도 했다고 복 받으면 세상에 복 안 받을 놈 하나도 없게 그냥 참 별난 할머니구나 생각하고 있어. 내 이야기들 찬찬히 듣다 보면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알게 될 테니까. 술을 한 잔씩 먹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다 대고 하소연을 하는 거야. 돈도 못 받고 있지. 스님들이라고는 만날 와가지고 쪽이나 하고 기껏 갖다 준다는 게 떡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님들이 있을 때는 아무 말 못해도 속으로 떡 같은 건 너나 먹어라 한 거야. 사람들 이야기 쭉 듣고 나서 내가 말했지. 일단 여러분들이 날짜는 지켜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절에서 돈 받고 한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절에 시주한다 생각하고 한번 해봐라. 복 짓는 일이라 생각하고 한번 해봐라. 그랬지.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이거 스님들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스님들이 알면 나 맞아 죽습니다. 그랬어. 그 다음부터 날이 갈수록 이 사람들이 굉장히 활기가 찬 거야. 매일 저녁마다 스님들은 안 주는 고기니 술이니 사갖고 가서 독려를 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혹시나 들키면 어쩌나 하고 준비해둔 멘트가 있었어. 스님들 눈에는 이게 고기로 보이고 술로 보입니까? 내 눈에는 보약으로 보입니다. 고기 좀 먹고 술 좀 먹었다고 부처님이 불경해지기를 합니까? 어떻게 되기를 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긴긴 밤에 허기지는데 고기도 좀 먹고 해야 힘이 나지. 떡 그거 먹어가지고 힘이 나겠어요?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써먹지는 못했어. 들키기는 했는데 공사 끝나고 난 다음이었거든. 이전부터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끝나고 나서 인부들이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보살님, 그러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 자꾸 따지면 준비한 멘트를 한번 쏴주려고 그랬는데 한마디 툭 던지고 마는 바람에 못했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참 할머니도 오지랖도 넓소. 생돈 들여서 매일 저녁마다 뭐하는 짓이유? 하고 농반 진반으로 묻는데 사실 나 그때 참 재미있었어. 그 느릿느릿하고 풀 죽어있던 사람들이 활기에 넘쳐가지고 눈에 빛이 반짝반짝하면서 빠릿빠릿하게 일하는 거. 그거 쉽게 하는 구경 아니거든. 당신도 그런 거 있으면 구경 한번 해봐. 옆에서 보는 것만 해도 신이 나고 기분이 좋아질 테니까. 공사 끝나고 나서 한 인부가 내 옆에 슬쩍 와서 하는 말이 이래. 할머니가 절에 시주한다 생각하고 복 짓는 일이라 생각하고 해보라고 한 말에 감동했어요. 그래서 흥이 나서 열심히 했어요. 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내 말에 감동받았다니까 기분은 참 좋대.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 내 속으로 이런 말이 슬그머니 떠오르는 거야. 야 이놈아, 감동은 무슨 감동이고 내 덕은 뭐가 내 덕이야. 너희들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지. 사실 내가 시주한다 생각하고 일하라고 한 게 무슨 특별한 이야기도 아니고 고기니 술은 더더욱 아무것도 아니잖아. 어느 순간 자기들이 마음을 바꿔먹으니까 일이 재미있어지는 거야. 요새 말로, 그러니까 좀 유식한 말로 마인드 변화를 확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힘이 나오는 거지. 슈퍼맨이고 무슨 맨이고 다 저리 가라야. 그런 사람들 바뀌는 거 보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인간이란 종이 참 요상하고 오묘하다고. 그 마인드란 놈이 뭔지 생각하기에 따라서 한여름 꺾어놓은 배추 이파리처럼 시들시들 하다가도 조금만 바꿔 생각하면 갇혔다가 풀려난 잉어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야. 잉어가 하늘로 올라가면 뭐가 돼? 한마디로 용이 되는 거야. 사람 팔자가 정해져 있다고도 하고 잘 안 바뀐다고도 하는데 마음먹기 따라서 확 바뀌기도 하는 게 또 사람 팔자야. 지금 당신 팔자가 마음에 들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생각부터 한번 바꿔봐. 그럼 활자가 확 피고 돈도 왕창 벌지. 누가 알아? 그리고
돈 많이 벌면 좋은 일도 좀 하고. 생각 바꾸면 용된다. 항상 이 말을 생각하면서 살면 좋은 일이 생기게 돼 있어. 이게 그냥 달걀로 보여? 생각을 바꿔봐. 이게 새 알일 수도 있잖아. 달걀로 생각하면 그냥 프라이밖에 안 되지만 새 알로 생각하면 새가 되는 거야. 당신 팔자도 이거랑 똑같아. 당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부터 시작해. 내가 매 순간 하는 소리가 있어. 나 양순자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바로 이 말이야. 이 할머니가 이번에는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대뜸 자기 자랑부터 하나 싶을 거야. 그렇지. 이런 말이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면 그나마 봐줄 수 있겠는데 자주 하면 잘난 척 한다는 소리 듣기 딱 좋지. 그런데 나는 이 말을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해. 내 속으로 자꾸 이 말을 되뇌는 거야. 나는 나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산단 말이지. 당신은 어때?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의 평가 말고 당신이 평가하는 자신의 모습이 어떤가를 묻는 거야.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봐. 잘 생각해봤어? 어때? 한마디로 딱 떨어지는 모습이 있어? 아마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을 거야. 가끔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쁜 짓도 좀 했을 거고 또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을 만큼 좋은 일을 한 적도 있겠지. 매정하게 부탁을 거절한 적도 있겠지만 또 친절하게 도와준 적도 있을 거야.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해낸 적도 있을 테고 너무 쉬운 일인데도 실패한 경험이 없지 않겠지. 약간씩 차이는 있어도 되게 비슷비슷할 거야.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신을 어정쩡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러면서 듣기 좋은 말로 보통 사람이라고 둘러대는데 그러면 어정쩡한 일, 보통의 일밖에 못하는 거라. 사람이란 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든 법이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자 말이지. 그렇다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지는 말고 마음속으로 늘 나는 대단한 존재다 라고 되뇌어 보란 말이야. 그러면 자신감도 생기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이 보일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 이런 도덕책에서 배운 내용이 슬슬 생각나지.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괜히 자만심만 가득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말이야. 그런 걱정이 드는 게 이해 못할 일도 아니야. 책에서든 어른들한테든 전부 다 겸손만 배웠지 자신감, 자부심 이런 건 못 배웠잖아. 그저 머리 숙이는 게 훌륭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다 보니까 이게 도가 지나쳐서 비거랑까지 가는 거야. 이건 겸손이 아니거든. 무조건 못한 척 하는 게, 무조건 상대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은 아니란 말이야. 내가 상대방보다 많이 갖고 있으면서,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한테 예의를 갖추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야. 없는 척하고 모른 척한다고 겸손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물론 당신같이 좋은 사람이 자만심에 빠져서는 안 되지. 그건 안 좋은 거니까 빠지면 안 되는데 이건 자만심이 아니야. 이건 자부심에 관한 이야기라니까. 사실
남들한테 자기를 조금 낮추는 것에서 끝나면 크게 문제될 건 없어. 그런데 말했다시피 이게 지나쳐서 비굴까지 가고 자신에 대한 평가까지도 비굴하게 가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자신에 대한 기대치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 나는 원래 그렇고 그런 사람이니까 행동도 그저 그렇게 하게 된단 말이지. 누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걸 지적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 원래 그런 놈이요. 이렇게 대답해버리면 참 할 말 없지. 진짜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길가에 굴러다니는 개똥처럼 여기는 사람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 혹시라도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오늘로 당장 끝내. 같이 있어봐야 개똥만 묻으니까. 내가 인생 9단이 된 것도 누가 나를 그렇게 불렀을 때 그거 괜찮네 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처음에는 좀 민망했지만 말이야. 나 스스로 인생 9단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행동을 할 때도 9단식으로 행동하게 되더란 말이지. 게으르거나 남 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나는 인생 9단이니까 하고 그 못된 마음을 누르는 거야. 그냥 누르는 것보다 훨씬 쉽지. 그렇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어쩌다가는 잘못 생각하고 행동할 때도 있지. 왜 없겠어. 그런데 그 뒤에 내가 인생 9단이라는 데 별명에 어긋나는 짓을 했구나 하고 얼른 반성을 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기준이 있으니까 헤맬 필요도 없어. 이게 바로 자부심이야. 그리고 그 자부심은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가 물건을 다룰 때도 그렇잖아. 내가 귀하게 여기는 물건이면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 함부로 어디 놓지도 않고 행여나 먼지가 앉을까봐 잘 덮어두고 수시로 닦고 말이야. 그런 것처럼 사람도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 생각도 행동도 귀하게 되는 거야. 새치기를 하고 싶어도 나는 귀한 사람이니까.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쓰고 싶어도 나는 귀한 사람이니까 하고 조절이 되는 거라. 자동으로 되지는 않겠지만 자신을 낮게 보는 사람보다 훨씬 적게 노력하고도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부터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겨봐. 쓸데없는 겸손 따위 집어치우고 나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주문을 거는 거야. 자기가 게으른 게 늘 불만인 사람은 자신을 부지런한 사람으로, 화를 자주 내는 게 불만인 사람은 자신을 너그러운 사람으로, 성격이 급한 사람은 느긋한 사람으로 생각해 보자고. 그걸 기준으로 삼고 생각하고 행동하란 말이지.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보잔 말이야.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시도해봐. 딱 일주일만 해보면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질 테니까. 사람은 자기가 보는 자신의 모습대로 행동하기가 쉬워. 그게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말이야.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면 생각이나 행동도 자연스럽게 귀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당신을 귀하게 대접해주고 말이지.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는 사람을 누가 귀하게 대접해주겠어. 젊은 사람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 할머니,
인생 살만한 겁니까?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니지.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으면 젊은 사람이 맥 빠진 목소리로 그렇게 묻겠어. 혹시라도 누가 자신있게 살만하다고 말하면 그놈이 누구든 간에 혼쭐을 내주고 싶어. 누가 감히 세상을 살만하다고 할 수 있겠어. 그럴 때 나는 그저 그 사람의 등을 토닥토닥 쳐주면서 그래, 세상 살기 참 힘들지 라고 말해주는 거야. 사는 거 만만치 않지. 한숨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하고 싶지.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 살기 힘들고 만만치 않은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렇다고 인생이 살만하지 않다는 건 아니야. 힘들고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살만하게 만들어 보자는 말이지.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인생살이가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석 달 열흘이라도 하겠는데 그럴수록 더 힘들어지잖아. 내가 인생의 공식이라고 들고 나온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야. 힘들고 만만치 않은 당신의 인생살이를 조금이나마 살만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만만하고 싶다면 뭐하러 공식 따위를 만들어서 들고 나왔겠어. 그러니까 불평이니 뭐니 그런 거 집어치우고 어떻게 하면 인생이 살만해질까를 생각하고 노력해보자는 말이야. 내가 한 이야기 한 번 듣고 던져버리지 말고 가까이 두고 자주 들춰봐. 내 65년 인생을 녹여내서 만든 공식들이니까 사는데 도움이 됐으면 됐지 해가 되지는 않을 거니까. 그리고 당신 나름대로 인생 공식을 만들어봐. 그렇게 우리가 만든 인생의 공식이 쌓이면 사람 사는 세상 갈수록 살만해지지 않겠어? 오늘은 양순자 작가님의 인생 공식과 함께 했습니다. 이 책은 2005년에 출간한 인생 9단의 개정판이라고 해요. 예전에 제가 소개했었던 양순자 작가님의 어른 공부라는 책도 정말 인기가 많아서 다시 출간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독자들의 사랑으로 재출간된 책입니다. 작가님은 30 중반부터 교도소 교화위원으로 활동하며 사형수 상담을 하셨던 분이에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터득한 인생의 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신 분인데요. 인생 공식에는 오늘 함께한 공식 외에도 인생에서 한 번쯤은 꼭 참고해 볼 만한 다양한 주제들의 공식이 재미있는 에피소드들과 함께 담겨 있어요.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이분만이 풍기는 독보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저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마치 인자한 할머니께서 자식이나 손자들에게 소중하고 현명한 지혜를 들려주는 듯한 이 정감가고 따뜻한 문체가 한몫을 더해서 이 책을 소장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소중한 조언이 필요할 때 이 인생 공식을 참고하신다면 마음 깊은 곳까지 큰 위로와 딛고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한 여러분이 앞으로도 그저 늘 잘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마무리합니다.